안녕하세요. 오늘 모카 김한용입니다. 드디어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2월 6일에 보조금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전기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2일에 발표했으니까 와, 이제 우리나라 2월부터 전기차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사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년에 미리 예고 좀 하고 연초에는 그냥 바로 보조금 지급을 개시하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 이번에도 테슬라 때리기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수입차들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국산차들은 보조금을 다 받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얘기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경부는요, 전기차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에는 1조 7천억 정도였는데 2천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죠. 한 13% 줄었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10% 줄어든 건데 더 줄어들어도 되는 건가? 물론 뭐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줄여나가서 결국엔 없어지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전기차 보조금 제공하는 대상 대수 23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상 대수가 29만 2천 대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줄었는데 대수는 늘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은 차에 더 적은 돈을 주겠다라는 목표죠. 근데 이상합니다. 작년에 전기차 판매 대수 15만 대 남짓이었거든요. 보급 목표가 23만 대인데 15만 대 남짓 팔았으니까 이건 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목표를 29만 대로 오히려 늘려? 목표를 자꾸만 늘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달성을 못하는데. 게다가 지금 보조금 지급 지자체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미국 주입니까?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나라가 요만해. 찻길 건너면 경기도고 찻길 건너면 서울입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거 건너가면 경기도라서 보조금을 못 받아. 서울이면 받는데, 야, 문제가 있지 않나. 환경부 목표는요, 작년에 23만 대 규모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자체 규모를 보면요, 지금 다 합산해 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총 11만 대입니다. 그냥 애초에 11만 대밖에 목표가 없었어. 23만 대 규모로 환경부가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 지자체가 보조금을 그만큼 설정을 안 하는데. 아니, 난 지자체 보조금은 안 받고 국고 보조금만 받을래요? 요거 안 됩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남으니까 4분기에는 오픈해준다 이러면서 4분기에는 국고 보조금만 받고 지자체 보조금 아예 안 받는 것도 가능은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게 안 돼.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보조금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올해 예산 끝났다 그럼 내년 예산을 땡기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보급이 어느 정도 되겠지. 23만 대, 29만 대 막연히 이렇게 숫자만 막 늘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작년에 15만 대 팔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85%를 늘려서 29만 대를 팔겠다는 건가. 아무 대책 없이 85%로 증가시킨다는 거, 이거 숫자만 적어놓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공무원적인 마인드 아니냐. 이렇게 저절로 팔릴 방법이 있느냐. 보조금을 더 늘려야지 되지 않느냐. 개별 사용자들이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해야 이 전기차가 더 보급되지 않겠느냐.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뭐 환경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심해서 잘 하셨겠죠. 설마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자, 올해는 29만 대에 85% 증가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420만 대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작년까지 전기차 몇 대 보급했어요? 70만 대 정도 보급했습니다. 이거 달랑 5년 남은 건데 5년 동안에 350만 대 판다는 거야. 가능하나? 한 해에 지금 한 70만 대씩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지금 아리백을 달성 못했다고 해서 선진국 수출할 때 막히는 경우 많죠. 여러 가지로 얻어맞습니다. 관세로도 막고 수출 금지시킨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탄소 배출량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입니다. 유럽에서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들 콕콕 집어서 한국산 철강은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네요. 거기다 나를 때 전기차로 나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다 가솔린이랑 뭐 이런 거 막 내뿜잖아요. 이거 문제되기 때문에 요 관세 추가로 매기겠습니다 하면서 관세 더 매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한국산 제품들 수입 금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은 정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것도 어떻게든 그냥 숫자만으로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일 나서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달성할 수가 없지 않나.
산업부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른 보조금은 얘기가 좀 다르지. 근데 환경부 보조금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검은 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로지 전기차만 더 보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환경부 전기차 보급 보조금입니다. 환경부 보조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되고 정말로 환경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발표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은 바뀐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낮춰졌습니다. 기존의 100% 보조금을 주는 기준은요, 깡통 기준으로 5,500만원 미만 인차에 준다라고 돼 있었죠. 이제 깡통 기준으로 5,300 미만인 차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다 붙여서 아무리 비싸져도 깡통이 5,300 미만이면 보조금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깡통차가 보통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차들은 어지간하면 못 받게 됐죠. 현대차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딱 맞춘 모델들이 나오니까. 아이오닉5 같은 경우 가격이 5,4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트림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 트림인데 실제로 주문하면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잘 팔지도 않는 트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5,240만 원. 딱 맞죠? 5,300만 원에 딱 맞네. 아이오닉 6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나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텐데 당연히 보조금 전용 라이트 트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수입차 대부분을 보면요,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폴스타2가 5,500만 원이었잖아요. 그거 간신히 맞췄고, 폭스바겐 ID4도 5,500만 원에 간신히 맞췄는데, 이제는 보조금 100%는 못 받게 되고, 50%를 받게 되는 거죠. 대부분 수입 전기차들 다 못 받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 Y도 못 받겠네 싶었는데, 테슬라는 여기다 딱 맞춰서 모델 Y RWD 5,299만 원. 딱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수입차들 지금 5,500만 원인 차들 다 5,299만 원으로 낮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환경부가 전기차 가격 낮추는데 일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뭐 수입차만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5에 듀얼 모터를 달게 되면 5,300만 원 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게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 줄었습니다. 중대형 승용 전기차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차는 기존에 650만원 주던 거 이제 580만원 주는 것으로 조금 낮춰졌어요. 그리고 경소형 전기차, 캐스퍼 레이 같은 전기차들 기존에 550만원까지 받던 걸 530만원으로 20만원 낮췄네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라든지 뭐 중국차들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중국 전기차들 막 조그만한 것들 있잖아요. 요거 250만원씩 받던 거 이제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아직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해에 180만원 줬죠. 경기도는 최대 300만원까지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 보면은 아이오닉5 같은 것은 원래 5,240만원짜리인데 경기도에서 보조금 880만원 정도 받으면 4,3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보조금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타격이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바뀐 거 세 번째, 요게 좀 묘합니다. 작년에 복잡했던 게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보조금 산정표를 보면요, 성능 보조금 더하기 배터리 안전 보조금 더하기 배터리 효율 개수 곱하기 배터리 환경성 개수 곱하기 사후 관리 개수 더하기 목표 보조금 이행 보조금 더하기 충전 인프라 보조금 더하기 혁신 기술 보조금 곱하기 가격 개수 곱하기 안전 개수입니다. 야, 아니 그냥 전기차 다 주면 안 되나? 전기차 그냥 다 줘요. 이게 뭐야? 어떻게 매년 바뀌어?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잖아. 여튼 기존 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기존 수식에다가 이제 안전계수라는 걸 하나 추가로 더 곱하게 됐어요. 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전계수가 잘못되는 것에 따라서 빵 아니면 100을 준다는 얘기죠. 이야, 이거 무시무시하다. 최종 결과에다가 곱해준다 이 얘기인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산차는 다 받고 수입차는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그리고 인프라 보조금, V12 보조금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국산차에 굉장히 유리하고 수입차에는 굉장히 불리한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 안전계수가 추가된 거니까 안전계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계수는 화재 아니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계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미충족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급,
개수를 빵으로 줘서 아예 주지 않도록 하는 개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 차가 위험하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면 아예 팔지를 말아야지 그거 왜 보조금을 안 줍니까? 아니 금지시키면 안 되나? 정말 문제가 있다면 금지시켜야죠.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기준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전하지 않은 거냐? 어떤 경우에 안전계수가 깎이게 되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물 책임 보험입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전계수가 빵이 돼버립니다. 기사에 보면요. BMW, 테슬라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추진하면 테슬라랑 BMW는 빵원이 된다는 거죠. 빵원? 보조금 아예 안 줘? 아마도 그러진 않겠죠. 가입하겠죠. 제조물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PL보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조물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어지간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볼펜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이 나거나 터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조물 책임보험을 꼭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막대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보험금을 타게 되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입합니다. 오히려 테슬라랑 BMW가 그동안 왜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 아마도 이게 보험을 굳이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제 생기면 우리가 그냥 현찰로 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의 생각 아니었을까. 제조물 책임보험을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상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항목에다 굳이 넣은 거는 희한하죠. 게다가 여기 보면 얼마짜리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이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들기만 하면 돼.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이 보험을 얼마짜리 보험을 드느냐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화재가 나서 뭐 수억대, 수천억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중에서 나는 2억짜리 보험만 들었습니다. 이래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보면 이런 것들 뭐 다 제조물 책임 보험 2억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얼마 들지도 않아. 그거 얼마 들지도 않는데 테슬라나 BMW가 이거 가입 안 한다 이럴 것 같진 않고 아마 다 가입하겠죠. 어쨌든 그런 회사들을 제한하려고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진 않고 아마도 올해부터 들어올 중소기업들 뭐 중국산 회사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차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 회사들이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문제 일으키면 그 회사들은 도산하거나 폐업하거나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을 들어라 라는 제약을 한 거겠죠. 뭐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조금 문제인데요. 급속 완속 충전 중에 배터리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라. 제공하지 않으면 안전계수가 빵이 된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긴 얘기가 되는데요. 나중에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혹시 이거 아세요?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면 배터리 충전기에 뭐가 나옵니까? 배터리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화면에 딱 표시가 되죠. 근데 완속 충전기는 어때요? 완속 충전기는 거의 디스플레이가 없거나 뭐 충전 정보가 아예 알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차에서 정보를 받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벽에 있는 콘센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폰 충전기 벽에다 꽂을 때 벽에서 이거 몇 와트를 뽑아주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꽂으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완속 충전기는 아주 단순한 장비예요. 근데 이제 완속 충전기도 이 정도 정보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완속 충전기도 충전기 타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재 예방 충전기라고 해서 보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스마트 충전기라고 해서 이 충전기 내에 PLC 모뎀을 내장하는 PLC 모뎀 내장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식의 PLC 모뎀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쟁들이 계속 있어서 실제로 보급되는 양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충전기 사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완속 충전기를 차에 꽂아도 차에서 아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에서 뭐 배터리 충전 상태라든지 이런 거 완속 충전기에는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표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 충전 정보를 이 환경부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배터리 충전 정보 데이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걸 공급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배터리 량, 배터리 온도, 배터리 전류, 셀별 전압, 배터리 성능, SOH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5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 맞춰서 만들면 보조금을 주고 만약에 여기 맞춰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빵원 준다는 얘기예요. 아예 안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딱 만들어라는 건데 야 요거 괜찮나? 요거 괜찮나? 일단 여기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충전기 중에서 우리나라 전용 충전기잖아.
이 충전기가 우리나라 전용 충전기고 그 자동차는 우리나라 전용으로 만드는 자동차여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기능을 만들지 않으면 충전 보조금을 아예 안 준다는 얘기니까 요게 수입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명분은 대체 뭐냐? 명분은 뭐냐면 충전기 쪽의 관계자들은 요 차의 데이터를 이 차는 갖고 있어요. 근데 요 데이터를 이 차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 얘는 지금 인터넷에 접속됐는지 어떤지 우리 모르잖아. 그냥 충전기 쪽에서 요 차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 차에 있는 이 배터리 상태는 어떤지, 충전은 어떤지, 충전 양은 어떤지를 요걸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공유를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데이터를 갖고서 그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그걸 또 배터리 사업자에게도 넘기고 혹시라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미리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원격에서 받아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소방서라든지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직한가? 전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완속 충전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차들은 이런 데이터를 공급하게 만드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입차 업체들은 요거 달성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테슬라, 그리고 올해 들어오는 중국 차들, 요거를 다 달성한다고 해요. 요걸 달성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 데이터를 막 바꾸는 것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회사입니다. 엄청 빠르게 대응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거 데이터 필요하세요? 그거 바로 저희가 OTA 뿌려갖고 웨이브 1, 웨이브 2로 쭉쭉 뿌려가지고 바로 그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적용 가능해요. 데이터 그냥 꽂으면 바로 그냥 완속 충전기에 데이터 쑥쑥 들어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 요즘 일하는 속도를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 와 그러면 아마 밤새서 그냥 만들걸? 그날 만들어 올걸? 그날 만들어 올 수 있는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회사들도 쉽게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좀 보수적이고, 만약에 이런 거 데이터를 적용하고 테스트 기간을 일정 기간 거쳐야 되는 그런 회사들, 주로 유럽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아마 적응하기 힘들 것 같고, 토요타는 그냥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현대기아가 정보 제공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아니 자동차에서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접속돼요. 이거 무선으로 계속 접속됩니다. 충전할 때 데이터를 뽑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동하는 동안에는 불 안 납니까? 이동하는 동안, 아니면 그냥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그때도 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건 오로지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거를 왜 자동차 회사가 하지 않고 왜 충전기 회사가 한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데이터가 암호화도 안 된 생데이터를 그냥 프로토콜을 너네들끼리 만들어 갖고 그거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데이터를 그냥 줍니까? 그거 해킹 당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데이터를 보고서 셀 보니까 이상하더만 현대차 문제 있네 라고 제3자가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SOH는 현대차가 좀 많이 떨어지더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오히려 주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다른 회사들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시키니까 해야지 라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논란의 확약서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확약서라는 건 뭐냐, 제조물 책임보험을 들어야 된다, 당장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쨌든 적은 돈이 될지 큰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어떻게 가입해, 회사에서. 회사인데 기업이 그래도 1년치 예산 같은 걸 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연초에 지금 딱 발표한 게 책임보험 안 들면 우리 돈 한 푼도 안 줘.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지? 갑자기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안 되면 확약서라도 달라. 확약서를 주면 보조금 지급해줄게. 6개월 안에 가입한다는 확약서 줘야 되고, 그거 안 주면은 우리 안 준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가입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BMW는 아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완속 충전기에 충전 정보를 주는 거, 요것도 확약서를 내면 1년 안에 우리 그거 만들어 내겠습니다 라고 확약서를 주면 그러면 주고, 확약서를 안 내면 보조금 안 준다. 만약에 확약서를 냈는데 실제로 시행을 안 했다, 그럼 내년엔 보조금 아예 0원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에서 정부에다 각서 써야 되는데요 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 이럴까? 자, 제약은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제약이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죠.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요, 1회 충전거리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는 감소폭이 더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조금을 팍팍팍 깎겠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550km 초과인 경우 1.21의 개수를 줍니다. 뭐 좋죠. 이건 괜찮은 거예요. 440km 이상인 경우는 0.0019 곱하기 주행거리 더하기 0.164
440km 미만은 0.0054 곱하기 주행거리 마이너스 1.376, 300km 미만은 0.2, 경소형은 0.0033 곱하기 주행거리 더하기 0.175, 300km 이상은 1.17. 여기서 주행거리도 그냥 주행거리가 아니죠. 이거는 주행거리 75% 그리고 저온 주행거리 25%를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저온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는 여기 주행거리도 꽝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이렇게 알쏭달쏭한 숫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정말 괴롭혔던 것 같은데 숫자가 또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숫자였냐면 0.0014 곱하기 주행거리 더하기 0.4214. 야 이게 말이 되냐? 밑도 끝도 없고 아무 근거 없이 숫자를 막 내놓는 게 이게 말이 되지요? 되죠. 그럴만 하니까 그랬겠죠? 네. 여튼 환경부 분들 당연히 믿고요. 저희는 기준대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죠. 작년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 모델 Y RWD를 보죠. 0.0054 곱하기 336 빼기 1.376 더하기 150만원. 여기다가 주행보조금 150만원을 곱해요. 그러면 주행거리 보조금 150만원 중에 66만원만 받게 됩니다. 거의 절반으로 꽝 떨어지는 거죠. 국내 전기차 판매 2위는 어떻게 되나? EV3입니다. EV3 스탠다드는 63만원을 받고요. 롱레인지는 1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계산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테슬라는 보조금을 절반으로 만들고 EV3는 보조금을 100% 만들도록 하는 이런 개수. 이렇게 해도 혼날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일론 머스크가 보면 되게 열받을 것 같고 당연히 트럼프 형 쟤네가 이랬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럴까? 과연 안 그럴까? 일론 머스크가 되게 쿨한 사람인가? 트럼프 되게 쿨해서 뭐 그러시든지요. 한국에서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종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RWD 작년의 보조금은 211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놀라운 식으로 계산을 다시 해보면 테슬라 모델 Y RWD 올해 보조금은 144만 원입니다. 와 144만 원. 144만 원으로 또 7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와 놀랍네요.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자체 보조금도 여기 비례해서 줄이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들게 된다. 올해 테슬라 보조금은 200만원을 채 못 받게 되겠네요. 모델 3 RWD도 비슷합니다. 작년에 22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1만원 받게 됐고요. 기아 EV3 롱레인지 2륜 구동 580만원. 와 작년과 똑같이 100%를 받아내고 마네요. 와 훌륭합니다. 아이오닉 5 2륜 구동도 올해 580만원 100%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훌륭하군요. 국산차는 다 100%, 수입차는 다 절반도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는 지금 100만원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차들은 100만원을 못 받게 됩니다. 폴스타 ID4 이런 차들은 여기서 50% 깎아야 되거든요. 야 이거 쉽지 않다. 야 수입차들 이번에는 보조금 없다 생각하고 팔아야 되겠습니다. LFP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LFP 배터리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에너지 밀도, 재활용 가치 이런 명분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했는데요. 물론 LFP는 적게 받도록 했습니다. 배터리 밀도는 추가 보조금이 아니고 개수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아무리 잘 받아도 마지막에 LFP 배터리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보조금은 40%가 꽝 떨어지게 됩니다. 밀도 기준이거든요. 밀도가 리터당 500Wc를 넘으면 보조금을 더 줍니다. 만약에 못 넘으면 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밀도가 뭐에 대한 밀도냐? 우리 생각에는 이 자동차의 배터리 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배터리 팩에 얼만큼의 밀도로 배터리가 들어있느냐 요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LFP 배터리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로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열을 적게 받으니까 같은 배터리 팩 안에 밀도를 더 높여서 그래서 더 밀도 있게 배터리 팩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셀 투 팩 아니면 셀 투 바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세계적으로 셀 투 바디는 최신 기술이에요. 이걸 보면 배터리를 블레이드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냉각 핀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냉각에도 도움이 되고 LFP 배터리 특유의 저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게다가 밀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주행거리는 오히려 일반적인 NCM 배터리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걸 본다는 게 아니죠. 요 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셀을 빼. 그래서 그 셀에 그 부피당 얼만큼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느냐
요걸 보겠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그 안에 듬성듬성 넣어도 돼. 기술이 떨어져서 뭐 블레이드 배터리고 뭐 무슨 온갖 셀투팩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모듈식으로 대충대충 넣고, 그렇지만 그 배터리 셀 부피당, 그거 배터리 셀 하나 빼서 그 안에 부피당 저장 용량만 많으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배터리팩의 기술 개발을 합니까? 뭐하러 밀도 있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셀투팩, 셀투바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지금처럼 만들면 되는데. 환경성 계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처리 후에 유가 금속이 얼마나 들었냐, 얼마나 비싼 배터리팩이냐를 놓고서 환경성을 판단하도록 했는데, 배터리팩을 저가로 만들지 않을수록 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코발트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데, 코발트를 더 많이 쓸수록 이 개수가 높아져요. 코발트를 많이 쓸수록 환경성이 좋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돼? 아니, 코발트가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물질인데 전 세계에서 이 코발트를 줄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 코발트가 많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배터리 재활용했을 때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환경성 개수가 좋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 억지식으로 LFP 보조금을 깎는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들이 다 깎이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LFP를 사용하는 RWD 모델 40% 깎였고요. KGM도 마찬가지로 40% 깎이게 됩니다. 토레스 EVX, 무쏘 EV5 요번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것도 깎이게 될 겁니다. LFP 배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세계적으로 비중이 40%나 됩니다. 40%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당연히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LFP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술 개발,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특정 기술은 되고 특정 기술은 안 된다, 이렇게 배격하는 거,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게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제난 차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장착한 KGM 차량, 얼마 전에 화제가 난 상황에서 차 전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붙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LFP 배터리가 화재 안정성이 더 높은 거,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내구성 더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이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여러 기술을 공평하게, 그 공정한 기회를 줘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죠. 특정 기술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해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몇 가지 지원이 더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첫차 20%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 사면 보조금 20% 준다는 건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만 처음에 30%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차상위 계층이면 5천만원짜리 전기차를 어떻게 사?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작년에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이 전기차를 사서 이 보조금을 추가로 받은 사람 총 9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15만 대 중에 9명? 야, 이건 너무 적지. 너무 적죠. 말이 안 되는 보조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첫 차로 전기차 안 사셨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후 전기차 폐차 지원금인데요. 노후 전기차가 벌써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노후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BMS를 업데이트할 수 없는 전기차를 노후 전기차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2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겁니다. 아니, BMS 업데이트 안 되는 전기차는 어떤 게 있어요? 하고 환경부 브리핑 때 물어봤더니, 환경부에서는 볼트 EV, SM3Z, 코란도 EV, 이런 차들이 BMS 업데이트가 안 되는 차, 노후 전기차라고 합니다. 코란도 EV가 왜 노후 전기차야? BMS 업데이트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폐차를 유도해요.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어떻게든 더 사용하도록 해야지. 환경 파괴한다며. 아까 친환경성이 나쁘다며. 그러면 전기차 어떤 식으로든 더 사용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아, 참. BMS 업데이트 안 하면 정말 화재가 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10년도 안 된 차들을 지금 조기 폐차를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할인 보조금을 보면요. 할인 보조금도 이것도 묘한 면이 있죠. 가격이 5,300 미만이고 4,500 이상인 차 중에서 제조사가 가격을 800만원 할인하면 할인액 중에 500만원까지는 할인액의 20%,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할인액의 40%를 추가 보조금으로 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받으실 수 없고요. 어지간하면 없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만약에 할인을 했다, 그러면 그 할인한 만큼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아닌데 할인해 줬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가격을 낮춰주지 않느냐? 가격을 낮추는 건 지원 안 됩니다. 할인을 해야 돼. 상시 할인하면 안 되고 가격 인하하면 안 됩니다. 딱
지금부터 할인입니다 라고 하고 할인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할인 끝났습니다 하고 끝나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 이거 받을 수 있는 자동차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못 받는다.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라는 걸 줍니다. 배터리 안전 기능을 도입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면 배터리 안전 보조금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차량 정보 수집 장치 OBD2를 여기다 넣었네요. 그래서 OBD2가 장착돼 있으면 20만 원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OBD2가 없죠. 그래서 테슬라는 20만 원 못 받습니다. 작년에도 여전히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청라 아파트 화재 때문에 만들어진 보조금. 이건 뭐냐면 안전정보, 그러니까 충전 커넥터를 통해서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해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배터리 안전정보를 주는데 여기 몇 가지 정보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전기차 VIN, 그러니까 이 차의 고유 정보를 줘야 돼. 지금까지는 주는 차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차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충전을 하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인데 괜찮나? 개인정보 보호 안 합니까? 괜찮아요? 어디 돌아다니는지 뻔히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충전 사업자가 우리만 볼 거예요, 절대 아무하고도 공유 안 해요, 이런 모르겠는데 이점 중에서 배터리 사업자, 배터리 생산자들하고도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배터리 생산자도 이걸 보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차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정보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암호화된 불특정된 고유 코드면 또 모르겠어. 급속 충전기는 맥 어드레스 이런 게 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면 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VIN을 제공한다. VIN이 있으면 이게 무슨 차인지, 어디서 나온 차인지, 누가 샀는지도 알 수 있어요. 김한용의 차가 지금 어디에 갔네, 요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여자친구 차가 어디로 갔네, 우리 남편 차가 어디로 갔네, 요거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인지. 자, 배터리 충전 정보 SOC, 배터리 열화 정보 SOH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배터리 상태가 나빠졌나, 그리고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럼 그 정보를 통해서 2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다 하겠죠. 시켰는데 안 하겠어요. 당연히 이거 다 줄 것 같고, 순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좀 보수적인 회사일수록 늦게 주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주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동차가 원래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충전기가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충전기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준 걸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입이 좀 나올 일이죠. 자, 그리고 BMS 안전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 중에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통해서 이상 감지,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가 괜찮니 하고 계속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알림 기능은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차주한테도 가야 되고 신고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차주한테 알릴 때 앱으로 알리면 안 되고 SMS로도 알려줘야 된다, 문자로도 알려줘야 된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알람은 되는데 이걸 신고는 하는 기능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더 많은 회사들이 이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고, 이 충전기 사업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듣고, 이 둘을 좀 합쳐서 그래서 한 곳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나온 요 사안만 놓고 봤을 땐 충전기 사업자들의 얘기 좀 더 들은 것 같다. 충전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충전기가 우리나라 고유 충전기여야지만 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충전기를 수입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중국에서 저가 충전기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충전기 사업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요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전기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우리나라 특유의 데이터여야 되고 다른 나라하고는 구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준 게 지금의 환경부의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조사가 이걸 따라줘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매년 정책이 크게 큰 폭으로 좌우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해외 기업을 완전히 차별하겠다는 움직임이 이 정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트럼프 세계 각국을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수입 금지시키겠다 등등
등등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꾸준히 자유무역의 기조를 이어가야죠. 저기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하겠다, 우리나라도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치겠다라고 나섰을 때 결국에 트럼프라든지 중국 시진핑이라든지 명분만 쥐어주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막연히 저 나라들하고 감정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각국과 입장을 조율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 이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도 더 좋은 차를 골라서 구입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